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원상복구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8천 달러 이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고요. 10만 5천 달러를 좀 위협을 계속 했었다가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에 발맞춰서 같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상황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 8,500달러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3% 반등한 비트코인인데 확실히 중동 이슈는 그냥 뭐 비트코인이고 주식시장이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쨌든 리스크로 받아들이기는 했네요, 일단. 네, 이제 그동안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네.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버텨내면서 좀 가격들을 잘 유지해 왔었고요. 지난주 이제 아쉽게도 전고점이었던 11만 2천 달러를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10만 5천 달러를 유지했고 전쟁 상황에서도 10만 7천 달러까지 상승하더니 오늘 아침은 이제 10만 8천 5백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더블록 기사에 따르면 작년 1월 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후 지금 18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누적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예.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바그레츠의 전망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이렇게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전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바그레츠는 골드만삭스에서 11년간 근무를 하고 이제 2018년도에 갤럭시 디지털을 설립했는데 암호화폐 투자, 거래, 자산 관리 등을 하는 종합 디지털 회사이고요. 초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전망들은 좀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채굴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길래 이거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 채굴은 평균 10분마다 블럭이 생성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제 난이도가 조절되는데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채굴하는 노드들이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기사에 따르면 이제 5월 31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난이도였고 현재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채굴 노드가 많을 경우에는 채굴 경쟁에 따른 채굴 업체들 운영비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부담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들은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들이 채굴량을 확대하고 있고 채굴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세계 최대 채굴 기업인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4월 대비 생산량을 35% 늘렸고 총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49,179개입니다. 두 번째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도 4월 대비 9% 정도 생산량을 늘리고 총 비트코인을 12,50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그전에는 뭐 시장가에 즉시 매도해서 운영 자금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걸 전략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유통 물량은 잠기게 되는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 또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겠네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래티지가 계속 사고 있거든요. 뭐 연속 매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짧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이클 셀러 회장이 이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매수하는 부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일요일 X의 포트폴리오 트래크 차트를 게시하고 어제 이제 매수를 이제 완료해서 총 매수량은 59만 2,1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11,1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거든요. 1월 21일 날에 화요일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는 모든 요일을 월요일 매수하고 4월 7일 한 주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제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같은 전략들을 쓰면서 그렇죠. 16일 어제죠. 1112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총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의 이런 매수 전략이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게 하고 또 비트코인의 유통량들을 대규모로 매집하기 때문에 유통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난이도도 올라가고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 소식도 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였는데 아마존이랑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덕분에 최근에 서클 주가가 계속 날아가고 있고 반대로 또 비자의 주가는 또 급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큰 축으로 보이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한 축인데 예. 이 월스트리트 저널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은행과 신용카드에 기반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이제 은행과 신용카드사에서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유통업체는 자체적인 거래량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동안 계속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 월마트 이외에도 여행 정보 업체인 익스피디아도 그리고 또 일부 항공사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해 왔었는데 이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제3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서클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된 후에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 기업인 쇼피파이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와 협력해서 USDC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코인베이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기반의 신용카드 코인베이스 원을 올 가을에 런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흥미로운 부분들은 총 결제 금액의 4%를 비트코인으로 리워드하는 신용카드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들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 날짜로 오늘 상원 통과를 위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예. 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까지 통과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들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찾아보면 계속 호재만 나오고 있어요. 네, 아마존과 월마트의 이슈도 스테이블 코인 결국에는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이 확장되는 그림이고 확실히 법안 통과가 한 차례 한 차례씩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예상했고 그려왔던 그런 그림들이 이제 현실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이제 재무 계획, 재무 전략에도 이제 그게 포함이 되고 앞으로 이제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와 비슷하게 기업 재무 전략에 비트코인을 배분하는 전략들을 가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이제 X의 이제 한 계정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의 변화들을 좀 정리한 내용들을 게시한 부분들이 이제 기사로 소개됐던 부분들입니다. 지난주에 뭐 총 이제 60개 정도의 기업이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전략 또는 자산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지난주 신규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기업이 6개이고 여기에서도 총 404개의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으로 축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통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재무 자산으로 매입하고 보유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자료 중에 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에 한 주 동안 1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한 주간도 순유입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솔라나의 ETF 승인에 관련되는 소식도 좀 주목해봐야 될 뉴스일 것 같고요. 기업들의 이런 전략들을 봤을 때 개인이나 또 다른 이제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망설일 이유가 없죠. 예. 지금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매주 이렇게 3번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 잘 따라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언제 사느냐 뭐 타이밍이 문제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부감은 이제 완전히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발목을 잡을까라고 계속 걱정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채팅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상화폐에서 그 일가가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가 보도로 크게 나왔었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지난 13일 미국 정부 윤리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 공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 그동안 강점이었던 플로리다에 있는 4개 골프장, 마이애미에 있는 골프장에서 좀 더 큰 수익을 올렸는데 흥미로운 자산의 변화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남인 이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함께 작년 9월 달에 설립한 가상자산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3개월 동안에 6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2024년도 연간 재정 자료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발행했던 오피셜 트럼프 밈 코인에 관련되는 부분들이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올해 투자해서 벌어들였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 재정 자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동안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로 알려졌었는데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리스크가 있긴 한데 트럼프의 이런 암호화폐 정책이 산업과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진 리더가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경우 전반적인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 자체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생각이 있겠죠. 어떻게 그 법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그건 아는 것 같아요. 뭐 여론은 등을 돌릴 수 있어도 돈은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년 동안 비트코인을 계속 밀지 않을까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트코인 중에서 XRP 그러니까 리플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캐나다에서 리플 현물 ETF가 출시된다는 속보도 막 들어오고 있고요. 리플이 다시 한번 목표가 뭐 $100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리플 뭐 $100에 대한 부분들은 또 예. 여전히 이제 뭐 희망과 전망을 담은 그렇죠. 지금 뭐 내용들인데 $2인데 $100까지 가려면 50배가 올라야 되니까. 네, 네. 이제 리플 관련해서 이제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뭐 최근 600%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 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정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 부분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다소 조금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네요. 작년 11월 이전 기준으로 보면 $0.5 수준에서 지금 $2.23 수준이니까 그래도 5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리플의 상승에 대한 중요한 배경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법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8월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했고 올 3월 달에 SEC에서는 항소를 포기하는 부분으로 이제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법원에 가처분 명령 해제와 금전 판결 취소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한 후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경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 XRP도 미국의 전략적 자산 중에 하나로 검토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그 전에 XRP 관련되는 ETF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향후 리스크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고 승인이 될 경우에 XRP가 지금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 송금과 결제에 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인데 이제 리플은 여기에 대비해서 작년 12월 17일 날 RLUSD라고 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서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앞으로 리플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뭐 간단히 경로를 좀 짚어봤습니다만 뭐 $100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현물 ETF, 캐나다 소식처럼 이런 이슈들이 계속 들려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이것도 흥미로운 얘기네요. 정치 자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난 13일 날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이 주관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 후원금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정치 후원금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참석한 참석자들이 중앙선관위, 금융위원회, 빗썸 등 관련된 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미국은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액이 총 10억 달러 이상을 초과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할 경우 소액 참여 가능하고 투명한 거래 내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 후원금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 다만 정치 후원금으로 도입하려면 가치 평가와 회계 처리 등 세무적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현재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포함하므로 미국처럼 디지털 자산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으로 후원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정치 후원금 또는 기부 후원 기관의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보이고 추적 가능하다는 기술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정치 후원금뿐만 아니라 기부나 후원 등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기술적 환경들이 조금 더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필 또 정치 자금이라고 후원금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막 뭐 기분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씩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관련된 내용들과 연결해서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본인의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에 대한 비중을 조금 배분하는 것이 어떨까.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1%, 3%, 뭐 10% 정도의 배분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 얘기했던 기업들도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스트래티지의 매수 전략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일정 간격으로 분할 매수하는 평균 매입 단가 투자법과 정액 분할 투자법이라는 투자 전략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투자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정 금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그 스트래티지의 전략. 뭐 지금까지 스트래티지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